예, 오늘도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은 봄인데 너무 춥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날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봄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춥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느껴져요. 예. 너무 춥네요. 봄이 오긴 오는 거죠? 아직 안 왔나 보죠. 낮에는 낮엔 조금 괜찮은데 아침이 되면 다시 안 온 것 같고 봄이. 근데 그죠. 낮이 되면 다시 봄이 조금 온 것 같고 그죠. 다시 아침이 되면은 봄이 안 온 것 같고 예. 예. 걱정이 많아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 시기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봄이 조금씩 느껴져가지고 빨리 좀 떴으면 좋겠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달리기 하기 좋은 시기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달리기도 하시나 봐요. 예, 제가 역시 이제 문무를 겸비하셔가지고 예. 저- 위원장님이셔서 저 하실 게 같은- 많아요. 저 같은 체형은 달리기도 네. 못해요. 관절에 무리가 가고 이래가지고 자전거로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또 사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고 네.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습니다. 따릉이도 있고 좋은 방법은 많은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다 같이 운동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문은 제가 낄 신문들, 각자 갈 길 가는 신문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겨울인 것 같지만 봄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신문도 지금 약간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의 한 고비가 살짝 넘어가니까 신문들이 제 갈 길을 지금 헷갈려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큰 뉴스들이 계속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쭉 나왔다가 일단 뭐 여야 다 마찬가지지만 갈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 듯한 국면이잖아요. 아니면 갈등은 계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천이 거의 막바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문들이 이제는 우리가 일면에 이 소식을 실기보다는 각자 뭔가 다른 걸 좀 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한 게 오늘 신문 일면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일면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그냥 일면 스케치만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조선동화. 앞에 일면 머리 기사가 확 달라졌죠. 그러네요. 다양합니다. 조선일보 일면은 전태일 재단하고 요즘 조선일보가 같이 협업을 한다 그래야 될까요? 전태일 재단이요? 네, 전태일 재단하고 공동으로 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분석한 기사를 조선일보는 일면에다 실었고요. 큼지막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동아일보는 트램 포퓰리즘, 이것도 만들어낸 말인 것 같기도 한데요. 경전철을 그 공약으로 내세운 게 전국 16개 지역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전철을 설치 공약으로 내세운 건 트램 포퓰리즘이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지적하는 기사를 일면 머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하고 한겨레 신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중앙일보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북미 대화 관련된 얘기를 한 건데요. 중앙일보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처음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기사를 일면에 실었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의 조치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보좌관이 했다는 얘기죠. 살짝 좀 오버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 행사가 예. 중앙일보 그리고 CSIS가 공동 주최한 포럼이라 그래요. 우리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면에다가 실은 걸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바이든 정부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뭐 포럼에 초청이 됐으니까 그래도 립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것 예, 같아요. 그 정도의 이제 가치나 어떤 중요도가 있는 뉴스인지. 예. 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앞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수출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건데요. 우리 아리백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여당 비대위원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기사 쓰는 게 좀 이상하긴 하고 아리백이 뭔지 모르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녹색 성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탄소 배출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럽이 제일 그 장벽을 높게 쌓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원전 문제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재생에너지도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럼 거꾸로 가는 어떤 뭐 정부의 정책들도 함께 짚고 있는 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한겨레가 계속 꾸준히 다루고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면 스케치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벌써 한 5분 이상을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픽했느냐?
역시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예, 전공이 네, 맞습니다. 문제. 그거는 얘기 안 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이것도 또 한 고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고비라고 하는데 고비가 넘어가면 우리 고갯길 넘어가듯이 조금 더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더 예.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문 일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일보는 구제 없다. 전공이 7,800명 면허정지 수순 들어갔다고 하고요. 경향신문 비슷합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매수를 대기 시작했다. 예. 7,854명에 대해서 면허정지 절차에 개시에 들어갔다. 이런 그래서 사실을 지금 일면에 싣고 있습니다. 여러 신문들이 면허 정지 절차 개시, 면허 정지 수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실제로 지금 착수를 했고요. 네. 관련 내용은 어제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진료 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을 했는데 제재 대상자가 아까 숫자 말씀드렸죠. 8,000명이 육박한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무더기 면허정지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후에 전공의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에 전공의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면허 정지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5월 31일 전에 전공의 과정을 마칠 수 없다면 올해죠. 그해 연초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이게 있다고 단순히 해요. 3개월짜리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해를 꿇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우리 표현대로 하면 꿇는 거예요. 한 해를. 그러니까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 고발 등 사법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의료진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3개월 면허 정지 처분하고 별도예요. 네. 그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금경 이상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한 번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거든요. 근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오면 정상 참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퇴로를 열어놓으면서도 예. 전공의들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변함없다. 이렇게 강조는 했다고 하지만 처벌은 일단 내려지면 불가역적이다. 예. 예. 다시 회복하거나 이전처럼 뭐 예를 들면은 2020년 의사 파업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을 거부한 대학생들한테 다시 시험 기회를 부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구제도 해줬고 형사고발했던 것도 다 나중에 구제 다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면허가 취소됐어도 다시 재취득하게 해주는 2000년 의학분협 당시 파업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이번에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정부가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한겨레에서는 또 간호사 문제도 또 언급을 했어요. 네, 전공의에 의해서 대형 병원의 어떤 역할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간호사는 파업해도 응급실 지키는데 전공의들은 필수 유지 업무에 책임 없나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조법에 따라서 병원 응급 중환자 치료 수술과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에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 유지 업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호사들은 지난해 7월 파업에 참여했을 때 그때 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때 간호사법 네, 15,000명 정도는 병원 현장에 이것 때문에 그대로 남았다 그래요. 맞아요. 그때랑 비교하시는 분들 현장에서는 꽤 있습니다. 네, 근데 간호사들은 그렇게 적용을 받는데 왜 전공의들은 적용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대형 병원에서 이 전공의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임의들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계약 만료일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임의들이 계약이 대부분 2월 말에서 3월 초에 끝납니다. 예. 그러면 기존의 전임의들의 재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전임의 채용이 예정됐던 의사들이 계약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임의도 빠지고 전공의도 빠지고 전임의도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미노로 지금 현장 공백이 커지고 있네요. 지금 병원별로 전임의 계약률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부가.
100% 가깝게 성사된 병원도 있고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임의들까지 빠지면은 진짜 완전히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예. 굉장히 심각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아니 김민하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이죠. 전공의들은 지금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는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만 전공의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는 법적 대응을 할 거잖아요. 네.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갈 것이고 소송으로 가면 아마도 전공의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우리는 개인 의사에 따라서 어쨌든 사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업무 개시 명령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거는 집단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안 해야지 대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할 거고 결국은 뭐 이걸 이제 재판을 막 하고 할 텐데 근데 그 결론이 나와야 어쨌든 간에 이게 면허 취소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게 또 시일이 걸리겠죠. 근데 그 분쟁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또 물론 면허 취소가 종국적으로 된다고 해서 그게 답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분쟁의 어떤 기간이 또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전임의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예를 들면 전공의들은 어쨌든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정부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전임의들의 경우에는 계약이 어쨌든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이 종료가 됐다라는 거는 이 사실관계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예를 들면은 계약을 하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이건 그냥 예. 끝나갖고 내가 계약을 안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의사 단체와 의사들의 입장이 이 계약을 다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한다라고 하면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동안에 또 비슷한 입장에서 또 그동안 어떤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또 많이 역할을 해온 뭐 인턴이나 이런 부분들도 임용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의료인들이 이렇게 공백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어쨌든 나타나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소위 말하는 PA 간호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종의 시범 사업을 지난달 말부터 적용해갖고 PA 간호사로 이걸 좀 막아봅시다라고 하는데 예.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개념이 불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어디까지가 그럼 간호사가 가능한 업무냐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아직 선례가 쌓인 것도 아니고 섣불리 나서가지고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현장에서 예를 들면 간호사에게 그러한 업무를 주려고 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이 현장에 걸고 업무를 줘야 되는 사람은 의사이거나 뭐 이런 집단인데 업무를 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런 이제 환경을 좀 여러 수단을 통해서 조성하더라도 간호사들이 선뜻 야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법적인 무리수가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이런 업무를 맡아야겠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럼 이런 상황을 방치할 거냐.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쨌든지 간에 지금 언론 보도를 쭉 보면은 환자들 큰일 났다. 이런 보도가 오늘 쭉 나오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든 조절하든가 조율하든가 혹은 대책이 있거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은 그런 대책은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답답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간호법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시를 받고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느냐? 그럼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줘야 되는 것 아니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의사들이 절대 간호사는 독립적으로 하면 안 된다. 간호법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또 그때는 또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와서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정부에서 이거 다 넓혀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법상으로 보면 간호사는 독립적으로 뭔가를 처치를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최대한 넓혀준다고 해봐야 어디까지 넓혀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아까도 전임의 말씀을 들었지만 전공의 과정이 끝나면 전임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공의가 없잖아요. 전임의가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전임의는 빠져요. 개업의로 나가거나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그럼 전공의가 여기를 전임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안 올라가잖아요. 전임의도 그냥 저 여기서 지금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저 그만둘 거예요. 계약 다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만둬 버리면은 다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데 의대 교수들만 남은 거잖아요. 덜렁. 의대 교수들도 우리도 이제 못 하겠어. 힘들어. 아무도 없는 의사가 없는 병원이 돼버릴 위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최경영 기자님이 지금 그 병원의 교수님들이 라면 먹으면서 근무하시는데 너무 힘들어하신다고. 네, 맞아요.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하셨죠.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필수 의료
분야에 공보위나 군의관을 투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공보위나 군의관은 뭐 자기 업무는 없는 거야? 특히 공보위 같은 예. 경우에는 물론 공보위가 필수 의료를 뭐 수련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지만 예를 들면은 그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보위를 섣불리 그렇죠. 그런 지역에서 데려와 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어떤 환경에 수도권이나 이런 데 배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공보위를 데려오기도 어려운 거고 군의관도 군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군에서 제대로 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환경이 있는데 그냥 빼와가지고 어떻게 투입을 하겠습니까? 그 답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처음에 의사들이 파업하겠다라고 했을 때 낸 대책들이 지금 하나씩 다 시행은 되고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한계점이 달하고 있는 거죠. 한계점에 달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2면을 보시면 3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사망하는 환자들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예, 안타까운 소식들이 지금 뭐 전공의 파업 2주째 피해 신고 속출, 수술 제때 못 받아 가족 숨졌다,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는 환자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난달 29일까지 343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가족이 숨졌다, 의사 파업으로 가족이 숨졌다는 사망 신고가 2건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아이고. 지난달 20일 한 임신부가 산도 이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갔다가 수술을 거부당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는 통로에 이제 아이가 끼인 것 같은데요. 수술을 거부당해서 6일 뒤에 태아가 숨졌다는 신고가 있었고요. 또 지난달 22일 투석 치료를 받는 환자가 혈관 이상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늦어져서 다음 날 새벽에 사망했다 이런 신고도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런 의료 시스템에 기계가 다 있고 사람이 다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뭐 이것도 이거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지금 빅5 병원에 한 50%가 수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불안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뭐 지금 의사하고 정부는 계속 강대강 대치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멈춰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정부가 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시점이다. 좀 지금 절실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부도 정부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지금 뭐 지지율이 올라가네. 그리고 의대 정원 2,000명은 예정대로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들이 써냈다고 하는 거에 대한 보도를 보면은 2,000명 넘었다면서요? 2,000명을 넘어서 거의 2,500명이 육박한다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의대 40곳 증원 희망 신청 접수 마감했는데 대학들은 정원 2,500명 안팎을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거 봐라 예상대로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거 봐라 대학에서도 원하고 대학들은 근데 다른 기사들 보면은 혼란의 도가니에요 지금. 왜냐하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측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싶어 하는데 또 의대생들이나 그 다음에 의대 교수들 학장 이런 사람들은 이건 안 됩니다 이러고 있어가지고 학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예. 거기도 혼란의 도가니인데 어쨌든 거봐라 의대에서도 정원 늘려달라고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상에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게 올라가니까 국민들도 원하지 않느냐. 그 총선 때까지 이 모드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계산할 때가 아니고 당연히 저는 의사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의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는 어떤 방법을 내놓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당연히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당장 올해 입시부터 2,000명을 한 방에 늘리는 것만이 오로지 답인 거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그리고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전 정부에서 늘리자고 한 걸 왜 반대한 거냐에 대해서도 여당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입 싹 씻고 아무 얘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의사단체들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총선 앞두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지금 예. 이렇게 제일 큰 숫자라고 하는 2,000명을 밀어붙이는 의도가 뭐냐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있는 것. 근데 정부는 어찌됐든 간에 의사 정원을 늘려서 장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복지를 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고 뭐 아까 고령화 시대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에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뭐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또 거꾸로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당장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천 소식으로 한번 가보죠. 네. 공천제가 한 곱이 넘기니까 신문이 각자 도생의 길을 갔다 뭐 이렇게 대충 표현을 했었는데요. 예. 공천 소식이 오늘도 신문 종합면들을 다 차지하긴 했습니다. 근데 톤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한번 신문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동아일보입니다. 예. 동아일보 4면 5면인데요. 여야를 한 면씩 이렇게 나란히 실었어요. 네, 아이고 맛있게 드시네요. 지금 왼쪽은 여당 얘기, 예. 오른쪽은 야당 얘기 이렇게 실었는데요. 여당 얘기가 공천 룰 왜 바꾸나 비판에 강남, 영남 국민추천제 규모를 줄였다 이런 내용이고요. 야당은 탈당 고민하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민주당에 잔류하기로 했다. 근데 거기에 옆에 8월 전당대회를 노릴 것 같다. 왜 그러면 민주당 잔류를 선택했느냐? 예. 8월 전당대회 때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여당 얘기부터 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예요. 지금 지난달 1차 경선 발표에서 충청권 현역 6명이 모두 경선에서 승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승리해서는 안 되는 의원까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현역 불패 비판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늙은 공천이란 지적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민 추천제를 하겠다. 남아있는 강남 3구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 동군이 갑이나 북갑, 달서갑, 경북 구미을, 울산 남갑, 부산 서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곳 정도를 국민 공천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예. 이게 한 두세 곳 정도로 확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여기 현역 의원들이 한 8곳에 재출마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갑, 강남을을 제외한 8곳에서 다 이제 출마를 했는데 이 지역구에 나온 의원들이 경기 시작 전에 정한 룰대로 해야지 경기 중에 룰을 바꾸는 것은 꼼수 컷오프이자 쇼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반발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경선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국민 공천제를 해버리면은 그 자기가 지금 경선을 붙여서 이기려고 다 했었는데 전혀 다른 방식의 룰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반발이 있어서 결국 서울 강남과 영남 지역 두세 곳에 대해서 기존 현역 의원이나 공천 신청자 대신에 새 인물을 공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국민 추천제야. 전략 공천이지.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대충 그냥 뭐 우리 이렇게 합니다. 여성 청년 공천 거의 없다는 얘기 비판 그냥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무마시키려고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돼서 그냥 이전처럼 전략 공천이나 거의 다름없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전략 공천이다라는 얘기는 국민 추천제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국민 추천제라는 게 실상이 뭡니까? 결국 위에서 내리 꽂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오늘 동아일보에도 표현이 돼 있는데 결국 한동훈 사람 꽂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논란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에 그 본인의 어떤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시스템이잖아요. 어떤, 주장이 뭐냐면 시스템 공천도 있지만 예.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사람 꽂지 않는다. 나는 맞아요. 사찰하지 않는다. 맞아요.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국민추천제야 그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최소한 그런 걸 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왜 중간에 룰을 바꾸냐라는 항변이 타당해 보이는 게 처음에 정해야죠. 처음에 어느 지역구, 어느 지역구, 어느 지역구는 최소한 예를 들면 이런 지역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철학을 담아가지고 국민들이 인기 있는 국민들 사이에 인기 있는 어떤 사람들을 여기서 전략 공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천 신청하는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하는 것처럼 다른 데 가시든지 아니면 포기하시든지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신문에서 막 너무 공천이 물갈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랬더니 그러면 거기로 전략 공천할까? 이러면 과거에 예를 들면 과거에 총재가 막 꽂았던 공천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거는 국민 공천제를 하다가 말다가 다시 하다가 이렇다는 거는 공천이 사실상 대표가 마음대로 하는 또는 누군가가 마음대로 하는 공천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걸 오히려 보여준다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한 기준은 미리 정해져 있었어야 된다. 그래야 그걸 시스템 공천이라고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그래야 그게 어쨌든 합리적인 공천인 것이죠. 이거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공천이지. 이게 사천이 아닌 거랑 다른 게 뭡니까 사실. 누구의 어떤 마음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떠나서 예. 시스템상으로 보면 사천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거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제가 여당 공천을 보면은 퇴행적인 코드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 뭐 사천하고 있고 뭐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막 계속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예. 그런 한동훈식 화법을 칭송하신 분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 기사 오늘 조선일보 8면 예,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재밌었습니다. 예. 저겁니다. 맞으면 바로 쏜다. 한동훈 틱톡 화법 네. 최전선 무기로. 이게 조선일보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밑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 찍은 거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한동훈의 틱톡 화법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네. 그러니까 사안이 터지면 마치 쇼폼 동영상처럼 바로 대응하고 핵심을 잡아 공격에 들어간다. 이거 뭐 만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틱톡 화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향해서 윤리 항목에서 0점 받았다고 하니까 김 부의장이 0점이면 이재명 대표는 마이너스 200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대표적이라고 하네요. 예. 그 신문의 시각은 그런데 제 시각을 조금 더 집어넣자면 한동훈의 딸 그 스펙 과장하거나 이렇게 한 거는 마이너스 한 10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근데 자기는 그걸 예. 모르는 것 같아. 예. 근데 또 저 신문 내용을 얘기하자면 발언을 아예 쫙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네, 예. 매일 출근길 기자들과 20, 30분씩 질의응답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데 현안의 말을 아끼던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보수정당 대표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사실상 대화 공세 최전선에 서 있는 셈이다. 바로 반박하고 온라인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한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예, 틱톡 화법이라는 네. 거 이거 누가 만든 단어가 원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단어가요. 알 게 뭡니까? 틱톡 예. 합법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제가 재밌는 거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한참 썼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작작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를. 작작이라는 근데 단어 너무 있나요? 칭송하면 안 되니까 원래 약간 그러잖아요. 물타기를 근데 해주는 마지막에 거지. 어떻게 끝나나요? 창피한 것도 있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말 중엔 창피한 것도 있다, 지금. 지금 작작해야 된다. 이런 예. 심경도 있다, 조선일보는. 왜냐하면 지금 댓글에 호시우행님 초딩 화법 이렇게 심은정님 작작해라 크크크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하고 뭐라고 계신데요. 써있냐면 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일각에선 한 위원장의 화법에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이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에 잔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때를 노리겠다는 생각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 대표가 정치평론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MBC가 일기예보에서 숫자 1그래픽을 크게 사용한 데 대해 선을 넘었다고 한 건 역시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있다. 그가 다변이라 팩트를 잘못 말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선거 국면에 맞아요. 계속 실언한다. 틱톡 화법이 뭡니까? 지금 쭉 말씀하셨지만 짧은 쇼폼이 여러 가지 한 200개씩 나오는 게 틱톡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많아지면 확률 틀린 게 나올 확률도 높아지고 실수가 나올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게 선거에서는 망하는 기폭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사실은 이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거 작작해라라는 어떤 그런 조언도 한쪽에는 있다. 근데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버릇을 남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저 스스로는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과연 저거 자제할 수 있을까? 정치인도 그냥 상품과 같아서 처음에 이렇게 새 제품이 딱 들어오면 바짝바짝 윤이 나고 아주 좋은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정치인은 계속 구르는 거거든요. 구르면서 상처 입기도 하고 또 헌게되는 것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바짝바짝 빛이 나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신품으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자기가 신품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할수록 상처를 입고 계속 흠집이 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흠집이 멋있게 나야지 한 위원장처럼 저렇게 발언하잖아요. 저게 나중에 다 부메랑으로 되돌아와요. 그렇죠. 예전에 발언한 거 다 동영상으로 남아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발언할 때마다 그 동영상 끄집어내가지고 비교할 거야. 그리고 제가 조선일보가 좀 창피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핵심 포인트가 제가 볼 때는 이 MBC 일기예보 숫자 1 얘기인데 좀 과했죠. 왜 이거를 제가 또 말씀드리냐면 어저께 사설로 썼잖아요, 조선일보가. 비판했어. 물론 사설로 쓰면서도 문재인 정권처럼 하지 말라는 이상한 코드를 넣었지만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구독자와 그다음에 보수 유권자층의 그 나름대로의 니즈를 맞추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좀 창피한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편도 창피하다고 한다, 지금. 그 코드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영주 의원 영입하면서 한 발언 있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부메랑이야. 내가 볼 땐 김영주 의원 입당에 무슨 명분이 있다고 그거 막 축해 세우면서 뭐 중도 확장이니 뭐니 뭔 중도 확장이에요. 제가 볼 때 중도 확장 절대 안 되는 지역구야. 저 거기 사는데. 근데 이제 예, 제가 원래는 네, 다른 데 살다가 영등포 갑으로 이사 갔더니 거기서 난리가 나고. 근데 영등포 갑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이 김영주 부의장 처신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사설을 쓰거나 그 내용을 넣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가 다 썼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건 부적절하다. 아무리 민주당에서 무슨 공천 파동이 일어나고 뭐 해도 그걸 다 인정한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다. 다 썼어요. 국민들 보는 시선이 다 비슷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막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지금 전략공천 한다고 하는데 오늘 기사 내용을 보면 영등포 갑에 김영주 의원 전략공천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감동할까요? 그걸 보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등포 갑의 유권자입니다, 제가. 네. 그리고 그 임종석 전 실장 얘기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서 짧게 얘기하고 또 다음 지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뭐 당에 남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하고 만나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낙연 대표가 광주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잠깐만요. 그리고 보류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잔류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까 동아일보 분석을 보면 전해철, 윤건영, 고민정 등 친문계 의원들이 살아 돌아올 경우에 이들을 비롯해 당내 86그룹과 손잡고 반명 세력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후위를 도모한다는 거네요. 야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놨는데요. 최근 이어진 공천 파동 등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이재명 책임론이 거세질 것이고 그때 당내 새로운 구심점이 되겠다는 계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사실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죠. 왜냐하면 임종석은 그러면은 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면 후위를 도모하는 사람이고 당의 결정을 수용을 안 하면은 배신자고 뭐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정치적 계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봐야 아는 것일 테고 여당 공천에 대해서 아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보여줘가지고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여당 공천의 다양한 모습 중에 경향신문이 오늘 기사 쓴 게 재밌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임종석 얘기로 갔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갖고 제가 말씀드리면 경향신문 기사 중에 또 재밌는 게 있었어요. 박근혜 변호, 도태우, 유영아 등판 탄핵의 되돌아온 여당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왼쪽에 왼쪽에 저 기사인데 저 기사의 경우에는 이 여당이 공천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긴 사람 중에 도태우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 대구 중남구 현역 임병헌 의원을 누르고 총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른바 태극기 변호사 이렇게 불리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었던 유영아 변호사와 함께 지금 이 두 사람을 찝어가지고 이게 뭔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경향신문의 기사인데 유영아 변호사의 경우에는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 경선을 치르고 있어요. 송석준 의원하고. 대구 달서갑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기면은 두 사람이 세트로 지금 야 태극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것도 국민의힘의 또 다른 퇴행적인 모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저께는 이제 김건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이제 물갈이에 실패하는 그러한 국민의 공천의 모습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아주 극우 쪽으로 쏠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또 주목을 한 게 중앙일보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인터뷰가 실린 부분이에요. 선관위원장을 바지 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선관위원장도 이제 중선관위원장이 있고 동네에 이제 구 단위의 선관위원장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판사 출신이어서 구 단위의 선관위원장을 이제 해보고 선관위원을 해보고 이랬다는 건데 직접 가서 해보니까 하는 일 없고 뭐 밥이나 먹고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근데 아니, 행안부 행안부 장관이 이런 장관이. 말씀하셔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 웃긴 사람이죠. 근데 아니 장관인지 우리 아닌지 위원장님을 헷갈리는 장관으로 사람이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지금 선관위 각급 선관위를 이런 식으로 공격해도 되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 이걸 또 타이틀로 뽑은 건 뭡니까? 실제 이래봤더니 선관위원장은 바지 사장이란 말에 공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연봉하는 거지. 제가 속대 표현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제가 문제적이라고 더 문제적이라고 생각한 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변호사 시절인 4년 전 총선 때였죠. 부정선거 논란이 거셌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저명 인사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들여다보니 좀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죠? 종합을 하면은 예. 그래서 물어봐요. 이 강찬호 논설위원이라는 분이 이분이 말이 굉장히 많은 분이어서 네. 별명이 투머치 토커. 예. 투머치 토커인데 굉장히 말이 빠르고 말이 많은 분인데 예. 그 부정선거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딱 부러진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라고 하면서도 사전투표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하나는 부정한 투표지가 양산될 우려고 다음은 이 투표지가 투표함에 투입돼 카운트될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극우 유튜브에서 보는 주장인데 이거 이렇게 장관 인터뷰로 써도 됩니까? 그 행안부 장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투표지를 지금 사전 투표용지를 그냥 프린트를 할 때 날인이 돼서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 얘기를 주장했잖아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 부정선거론자들한테 장단을 맞춰줘서 사전 투표를 안심하고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것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예. 정부 여당이 그것 쪽으로 쏠리는 그런 가닥을 지금 잡고 있는 나름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대통령은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그 또 신호를 주고 대구에 가서 또 자기는 대구 사람도 아닌데 대구 사투리 쓰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도 그랬지 않습니까? 막 다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예. 여러 방향으로 퇴행하는 정부다 이런 생각을 거둘 수가 없어서 소개를 해드렸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넌 게 아니라 건너다 말고 되돌아간 거나 다름이 없다. 그건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맞아요. 그건 예. 앞으로 언론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토파보듯이 그렇게 바라봤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안 들여다보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민주당이 일단 공천에서 갈등 국면을 일단 크게 넘어선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뒤끝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뒤끝 남아있는 거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예민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언론이 어느 정도 잘 다룰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겨레신문 일면 얘기를 네. 꼭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종섭 한겨레신문 전 장관 네. 임명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최상병 사건 피의자인데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이렇게 해가지고 일면에서 기사를 네. 쓰기도 했고요. 또 종합면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호주로 갔어요. 대사 네. 임명돼가지고. 그러니까 호주 대사에 임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 임명됐어요. 뭐 이미 최상병 사건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은 예. 뭐 여러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외국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를 주재국 대사로 임명하려면 대통령이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해서 외무 공무원 신분을 갖추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최상문 사건 핵심 피의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호주 대사 임명이 되면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훈 대령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호주 대사로 보내면 공수처가 소환 조사마저 하기 힘들어진다. 최상병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한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 기사 마지막에는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종훈 대령은 이 같은 번복의 배경, 그러니까 수사 결과 보고서 번복의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네요. 이어집니다만. 예. 계속 뭐 대통령이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이 나왔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하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출신 인사를 왜 갑자기 호주에 물론 호주와 우리가 국방 뭐 협의할 부분들이 있겠죠. 뭐 무기 판매나 뭐 이런 거에 관여할 부분들이 그러고 보니까 없진 않겠지만 국방부랑 호주랑 업무상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 보도에 의하면 예. 정부가 판단한 거는 호주가 방산 수출 등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호주가요. 예, 그렇다고 하는데 예. 뭐 우리가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필 그런 지금 수사 중인데 그런 부분도 방산 있겠지만 산업이? 그런 예.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전직 국방부 장관을 보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적임자는 반드시 이종섭 쪽 국방부 장관이어야 되는가? 여기서 더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이분이 우리가 알기로 이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이다. 요거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게 그냥 됐겠습니까? 국방부 장관,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이 그냥 됐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선거 캠프에서 국방 분야 정책 공약 등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국방부 장관이 대사로 임명된 전례를 찾아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한 뒤에 주중대사를 지낸 김장수 전 장관이 유일할 정도로 그 정도로 드문 인사, 이례적 인사예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김정한 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로 시작됐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사건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책을 한 이후에 이 사건이 이첩이 됐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딴 것도 아니고 사망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니 공수처는 출국금지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의자가 지금 호주 간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쨌든 이런 이례적인 어떤 인사를 해서까지 호주로 보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부적절한 인사이고 의심이 된다라고 우리가 기사를 쓰고 사설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겨레도 기사 쓰고 경향신문도 기사를 쓰고 동아일보도 기사를 쓰고 한겨레가 사설을 썼는데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사설은 사실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한겨레 사설 이런 데도 있고 동아일보 기사에도 있고 다 있는데 예. 경향신문 사설은 이거를 좀 확대했어요. 경향신문 사설의 경우는 제목이 최상병 사망 수사 중에 줄줄이 중용 공천되는 의혹 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라면 호주 대사가 과분한 자리는 아니지만 이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련자라는 점을 떠올리면 얘기 달라지고 이 사건 이후에 석연치 않은 처신으로 비판받다가 국방장관직에서 경질됐고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다라는 지적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인사들 대부분이 중용되거나 최소한 책임을 면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보고선상에 있었던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로 공천이 됐다. 최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은 계급을 유지한 채 정책 연수를 떠났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 사건의 진상 규명 필요성은 더 커졌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공천을 막 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해석이 아니라 신문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린 거고요. 한겨레 예. 신문 만평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야. 지금 여기 다 컵라면 나와 있죠, 먹으면서 우리 설명한 얘기들. 문신이 있네요. 예. 그러네. 문신 조폭이네. 있으신 분들은 보통 어. 예. 용비늘 같은데요. 근데 뭐 이제 컵라면 먹으면서 막 임명장하고 여권 두고 있으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캐리커처가 예전에 윤 대통령이 그거 예. 얘기하지 않았어? 뭐 수사 가지고 뭐 장난치 뭐 조폭이지 깡패지 그게 뭐 검사냐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게 또 갑자기 좀 떠오르는 이런 얘기인데요. 해외로 잠시 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인 공천 남편이네요. 시스템 공천이라면서요. 예. 시스템이라면서요. 이게 시스템입니까? 한동훈 장관 틱톡 화법 쓴다고 하는데 이것 좀 한번 틱톡 좀 해줬으면 좋겠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그 들고요. 화법으로는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네요. 네. 네.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임종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지금 경북 영주 영양 봉화에 단속 공천 받았고요.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결국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하잖아요.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충남 천안 갑에 단속 공천 받았습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할 건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고 오늘 시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셀프 면제부 논란이 있었던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 예. 지금 특별 사면 받고 지금 경선 통과해서 경남 사천 남해 하동 후보로 공천장을 지금 받아서 지금 약속 사면 논란이 일었죠. 그리고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 이명박 정부 때 경찰 댓글 공작팀 운영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는데요.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돼서 충남 당진에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이게 시스템 공천입니까? 민주당도 뭐 비판받을 여지가 많이 있죠. 예. 근데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 시스템이 안 좋든지 고장이 났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 악질적이든지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죄를 졌거나 의혹이 있거나 논란이 있는 인물도 뭔가 빽이 있거나 뭔가 이 정권에서 아끼는 인물이면 그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배려를 받고 공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빽이 없으면 예를 들면 제가 그분이 공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연아 전 의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뭐 피의자가 됐느니 마느니 뭐 이런 부분인데 수사가 대상이 되느니 마느니 하는 부분인데 저는 공천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고 대통령이 아끼는 인물이었으면 공천을 못 받았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아마 받았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천을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받았어야 된다가 아니다. 그 기준에 맞춰보면은 김연아 전 의원이 못 받은 거에 기준에 맞춰보면 이 사람들은 다 못 받았어야 되는 도대체 거예요. 무슨 지금. 기준이냐? 그렇죠. 예. 못 받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예. 다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왜겠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충분히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에서는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거다. 대단한 시스템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예. 위원장이 뭐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거 좋아요. 뭐 여당 대표니까 자기 비호감 만드는 거야. 뭐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고. 이재명 대표도 역시 사실은 뭐 공격을 서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메시지를 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삐져가지고 지금 딴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지금 한동훈 위원장만큼 지금 같이 공격할 만한 공격수가 없으면은 원내대표라도 나서서 지금 공격수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수석 원내대변인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제대로 언론대 맨날 예. 언론 탓하지 말고 제대로 공격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에서는 김민하 평론가 네. 씩 웃었는데 네. 할 말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말씀하세요. 언론 예. 탓을 하지 말라는 말에 굉장히 동의하고 무슨 말만 나오면 예를 들면 최민희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민주당은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는 공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론이 과하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공천 엉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하시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언론도 그 얘기를 안 쓸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재명 대표 어저께도 이제 지역에 가셔가지고 이제 말씀할 때 지지자들이 말씀하잖아요.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좀 비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아,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그 얘기도 맞아요. 그 얘기도 맞지만 그러니까 말싸움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비판할 대목이 있으면 정확하게 또 비판을 해야죠. 민주당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욕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이 정도로 그거 비판할 정도로 우리는 이 정도로 대안적입니다. 또 스스로 증명하는 거를 그걸 비판하면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야 이 유권자들이 민주당은 그래도 대안적인 모습이 있어 신뢰를 회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안 하면 이 구도가 계속 유지가 돼서 오히려 계속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어떤 양태처럼 유권자들이 인식하게 되는 그래서 민주당이 너무 못하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좀 나아 보여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걸 벗어나야 될 거 맞아요. 아닙니까 민주당이 맞습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남 탓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벗어나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딱 쇼폼으로 잘라가지고 민주당에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 아니라 이걸 보면서 구독 좋아요 김민아의 메시지. 알림 설정을 해라 투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뭔 말만 하면은 피의자 신분인 사람이 말했다고 기승전 이재명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담은 또 지고 있는 거잖아. 그걸 민주당이 알고 있으면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 삐졌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가하지 않잖아요. 지금 당내 불만만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근데 저쪽에서 막 공격을 해 들어오면 일단 막아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누가 막아주냐고. 진짜 무능력해. 막아줄 사람이 나와서 막아줘서 같이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수가 없어. 이재명 대표만 자꾸 앞서서 내세울지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협공을 해가지고 같이 메시지를 내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의 비중 있는 인사가 나서서 같이 공격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언론도 똑같이 다뤄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만 너무 비판하고 그건 어차피 구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탓하지 말고 자신들부터 제대로 하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게 민주당을 아끼고 있는 많은 지지자들 또 민주당 당원들이 요구하는 바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오늘 두 분 말씀하신 걸 다 잘라서 쇼폼으로 한동훈식으로 틱톡으로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당사로. 막 아무데나 예. 보내.
저는 그리고 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수사가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사안은 수사가 지나치게 엄중하게 되고 어떤 사안은 이렇게 피의자가 아무리 호주 대사로 임명을 받는다지만은 해외로 막 나가고 이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수사가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더 하실 거 없지요? 예,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김민아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